어떻게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대표님 영상 볼 때도 그게 제일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원격으로 한다는 게 될까.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했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한국보다 편해요. 아 그래? 왜냐하면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관리가 다 되다 보니까 예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컨트롤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대표님이 그때 소개시켜줬던 그 업체랑 다 컨택하고 계약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도 소통을 다 수월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수월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걱정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그 계약할 때도 될까? 왜 8월 달에 네. 법 바뀌어가지고 에어비앤비 금지다 이런 얘기 한다고 있었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어때요? 8월 1일 금지하고 뭐 지금 하는 거하고 진짜 전혀 지장 없어. 진짜. 그냥 말뿐이라니까요. 그리고 금지라는 게 아니라 음. 법에도 금지라고는 없어요. 네. 다만 세금을 내고 해라. 이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 정보가 제한적이잖아요. 현지를 잘 모르니까 그 기사만 보고 저도 믿었고 그래서 제가 와서 한번 대표님한테 상담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 다 물어보고 싶으니까 진짜 할 되는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직접 해봐야 돼. 맞아요. 해봐요. 땀주만 하면 아무 지장 없다니까. 근데 게스트들도 그걸 좀 아나 봐요. 여권 사진 보내다 하면 다 호의적으로 보내주세요. 그지 그게 좀 달라지긴 했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달라지- 여권 보내달라고 왜 여권을 보내줘야 되냐. 요즘은 여권만 보내주면 아무 문제 없대 하니까. 게스트분들도 그렇게 해주니까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진짜 만약 대표님 몰랐으면 제가 A부터 Z까지 여기 와가지고 다 돌면서 하나하나 선택을 다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도 솔직히 겁나잖아요. 그거 좀 겁나긴 하죠. 겁나고 믿을 사람도 없잖아. 안 해본 사람들이 음. 알려주는 거랑 해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대표님 해보셔가지고 뭐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만약에 안 해보시고 부동산 중개업만 하셨던 분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선뜻 계약해가지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걸릴 수 음. 있으니까. 대표님 저 처음에 왔을 때 만약에 잘 되면 저는 확산 가능성을 생각해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저는 풀빌라를 생각하고 왔는데 그때 운이 좋게도 아파트가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매물 상황이 나오는 편이에요? 빌라는 지금도 찾기가 어렵고 아파트는 간혹 나오는데 아파트는 그 8월 1일 그때부터 집주인이 많이 돌리는 지역은 에어비앤비를 돌리기가 수월해요. 근데 이제 집주인이 많이 돌리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많이 돌리는 지역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바라봤을 때 지금 에어비앤비 시장 어떠신 것 같아요? 완전 성수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2024년, 25년 이제 오잖아요. 대표님은 훨씬 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제일 호황기를 맞을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베트남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관세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모든 제품들이 대부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쪽으로 가기에는 인도는 사실 좀 멀고 인구도 많고 바다도 껴있고 다 좋은데 종교적인 부분이 이슬람교다 보니까 생산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뭐 몇 시에 종친다 그런 것도 바로 기도해야 되고 베트남은 사실 그런 건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면 나중에 중국의 사드나 이런 것처럼 한국 다 나가라 이래버리면 어떡하냐. 같은 공산국가인데 제가 여기 산 지가 20년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쪽을 좀 중시하는 공장? 아무래도 베트남으로 오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거주를 해야 되고 오피스가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나 모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도 올라갈 거고 제가 볼 때는 2015년에서 2016년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의 호황기였다면 지금 2024년에서 25년이 아마 베트남 부동산이나 베트남의 2차 호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 네, 지금이 타이밍이 좋아요. 전반적으로. 베트남에서 1차적으로 한번 엑시트 할 때가 됐다 그래갖고 파는 사람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또 투자로 들어오는 사람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주식 계좌를 오픈한 것도 엄청 많아졌어요. 올해. 기억이 확실히는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 많은 숫자가 신규 계좌가 오픈됐다고 하고 현지인들이요? 네, 현지에서. 진짜?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이커머스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온라인 판매로 돈을 버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시장도 지금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럼 오히려 지금이 들어오기 적긴 해요. 지금 들어오긴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그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 근데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정적이에요.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집값이 1, 2억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들어와야 돼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한국에 집 하나 없는데 베트남에 집 사야지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한국에 집이 몇 채 있고 좀 여유롭게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래도 여유 있으신 분들이 오시죠. 베트남에 투자하려고요? 그 에어비앤비를 해보니까 네. 너무 괜찮더라고요, 베트남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베트남 온 게 에어비앤비 때문에 처음 오게 된 거였거든요. 여행을 와도 그냥 잠깐만 있다 가지 이렇게까지 해볼 생각은 없었는데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조금 보이더라고요. 아파트도 관심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제도 그래서 체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일 조금 무서웠던 거는 공산주의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갈까. 솔직히 이것 때문에 투자를 조금 망설였다가 지금 제가 아마 앱을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잘 되네? 그게 공산국가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죠. 돌려보니까. 네, 오히려. 그 예전에 중국 여행 갔을 때도 중국은 엄청 심하잖아요. 어딜 가든 다 거두사하고 베트남은 오히려 그런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버릴 순 없잖아요? 멀지 않은 이상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업을 한국에서 하되 서브잡으로 베트남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게 많다. 난 베트남 괜찮아요. 음.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 정치도 생각보다 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요 주변 국가를 봤을 때 발전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려면 바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통이 가능하니까. 네. 바다가 없는데 이게 유통을 하려면 육로로 다른 나라를 거쳐서 와야 되다 보니까 거쳐가면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바다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일단 오른쪽이 다 바다잖아요. 네. 그래서 유통하기도 좋고 어느 나라로 가든 뭐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거의 중심에 가까운 게 싱가포르로 가도 가깝고 인도네시아로 가도 가깝고 말레이시아도 가깝고 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거의 다 대부분 베트남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무역하기가 좋아요 여기가. 네. 그리고 인구가 기본적으로 1억 명이 되는 나라기 때문에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 되는 나라도 많이 없을 뿐더러 맞아요.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구 밀도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맞아요. 네. 비율을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할 인구들이 많다는 거지. 인력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베트남 GDP가 한 3,000불에서 4,000불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호치민 기준으로만 하면 4,000불 정도 되고 이제 그 외 지역을 따지면 한 3,000불 중후반 정도 돼요. 네. 근데 GDP가 3, 4,000불대에서 10,000불까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10,000불에서 11,000불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10,000불까지는 좀 쉽게 가요. 웬만하면 정치도 괜찮고 투자도 잘 받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잘 있으면 그 정도까지 잘 가는데 10,000불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한 단계 완전 레벨업이 돼야 되는 거라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GDP 10,000불까지 가는 거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 누구는 뭐 2050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 엄청 지역 때문에 고민했었거든요. 베트남에서도 이제 다낭이나 하노이나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 세 개 후보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대표님이랑 잠깐 얘기했을 때 대표님 호치민을 그냥 추천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마 다른 분도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호치민이 다낭이나 벨라시나 푸꾸옥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리조트가 많아요. 여기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잖아요.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관광에 대한 데미지를 줄 게 있으면 제일 먼저 끊기는 게 그쪽부터 끊겨요. 여행객들이 안 다 오니까. 막혀. 그냥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라기보다는 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고객들 중에서도 뭐 11월부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오세요. 한국이 겨울이고 무릎 시리고 하시다 보니까 한 2월, 3월까지는 여기 계시다가 그 다음 가세요. 여기 3, 4개월 있으면 그렇게 몸이 좋아진대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따뜻하니까. 거긴 추우니까.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근데 진짜 시시로 오시는 거네요? 쉬시러도 여기를 오시고 한 달 살기나 이런 걸로도 많이 오시고 다낭이나 뭐 나트랑 이런 데처럼 여행객들이 막 한 번에 쭉 오고 이러진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수기, 성수기가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어쨌든 제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확장성을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계속 아파트만 확장을 하는 거랑
풀빌라랑 섞어서 하는 거랑 이 중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솔직히 아파트를 내가 3채 이상 돌리겠다 라고 하면은 아파트 3채보다는 풀빌라 1채가 나아요. 왜냐하면은 아파트를 3채 돌리는 거나 풀빌라 1채 돌리냐 임대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임대료 얼마예요? 2채? 2채에서 230? 230. 뭐 거기다 뭐 하나 더 하면 한 100만 원이라고 하고 한 300에서 한 400 사이 정도 되는데 풀빌라도 좀 저렴한 거 없거나 그 정도도 구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를 하게 되면 3명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예약하는 사람 최소. 맞아요. 그럼 풀빌라는 1명만 신경 써도 되고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똑같아요. 풀빌라는 단가가 좀 있으니까 그게 좀 좋긴 하죠. 상대방 자체가 좀 크니까. 그 시기가 있어요.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 일단 제일 많이 나온 건 9월, 10월이 제일 많이 나왔죠. 아, 올해는 많이 안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9월, 10월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음 주는 잘 하고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여권 사진을 보여주세요 하고 신고하고 제가 체크인 정보 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 다 주세요. 솔직히 호스트 입장에 제일 궁금한 거는 매물 입지. 매물 입지를 어디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냐면 원격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고 그 상권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시장 조사 겸해서 온 거였고 근데 그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입지는 내가 찾아주니까 뭐. 근데 아마 호스트 개념으로서는 초보 호스트랑 호스트를 해본 사람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호스트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일단 질문의 퀄리티도 달라. 호스트를 해본 사람들은 입지 조건, 땀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 호스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에어비앤비 어떻게 올려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많이 상담을 하니까 알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이 해봤던 사람이다 안 해봤던 사람이다 알잖아요. 그 중에는 안 해봤는데 해본 척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진짜요?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바로 알잖아요.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나중에는 얘기해요. 나한테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나를 못 믿고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였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방어는 본인들이 해야지 남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1년에 상담 한 2,000명 하거든요. 진짜요? 그죠. 1년에 상담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올 때 혼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5명, 6명 오는 사람도 있고 버스로 40명 아예 와가지고 부동산 관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년에 한 2,000명 조금 안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많이 하시네. 그럼 보통은 알아만 보고 가세요? 근데 실제 하고 가세요? 알아만 보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음. 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상담이 2,000명 오면은 보통 그 중에서 뭐 부동산 투자도 있고 뭐 여기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00명 중에 1,000명의 상담이 올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돈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 5천만 원으로 베트남 와서 뭐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뭐 5천만 원이나 뭐 1억 정도 있는데 제가 이걸로 뭐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아니 왜냐면 컨설팅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런 질문이 온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알면 제가 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있는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딴 거 하지 말고 베트남어부터 배워라. 무조건 베트남어부터 배우는 게 답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 베트남 뭐 인건비 싼데 통역 쓰면 되죠.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야. 왜냐면 사람들 마인드가 한 사람 거쳐가면은 말이 와전이 되잖아요. 맞아요. 하물며 언어가 다른데 베트남어하고 한국어가 완벽하게 다른 언어인데 그리고 미국에 가면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고 일본에 가면 당연히 일본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트남에 와서는 베트남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맞아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도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그렇게 베트남어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교민이 한국 사람이 한 10만 명 있다. 10만 명 중에 베트남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10,000명이 안 돼. 반대로 얘기하자면 베트남어를 하면 그만큼 메리트가 크다는 거야. 베트남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을 봐도 베트남에서 부동산 하는데 베트남말 나만큼 하는 사람이 다 합해서 내가 볼 때는 호치민에서는 5명이 안 돼. 최소한 베트남어를 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법무법인도 그렇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 법인 설립하고 하면. 근데 베트남어를 몰라. 통역 쓰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여기가. 맛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여기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하시고 저하고 상담 끝나고 이거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